볼까요? 사건부터 볼게요. 소설에서 인물들이 얽혀있는 61쪽이에요. 거기 아래 60 소설 보자고 했는데 소설 리나야 잘 받아 적어야 돼. 쓸 거 있으면 알겠지? 소설에서 인물들이 얽혀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이야기이다. 사건들은 인물이 일으키는 갈등의 밑줄. 갈등이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갈등 아래 내용 볼까요? 소설에서 한 개인이 내적으로 겪는 혼란함이나 혼란함이나에서 잘라봅시다. 여기 앞에 부분 내적으로 겪는 내적의 밑줄, 거기에 내적 갈등이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내적 갈등 가로 열고 내면이라고 써주세요. 내면. 그래서 내면적 갈등이다, 내적 갈등이다, 둘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자가 안 내자, 속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물과 외적 요소 사이, 외적 요소의 밑줄. 그래서 이거는 외적 갈등이다 라고 되는 거죠. 물론 아래 써져 있지만 우리는 한 번 더 써. 왜? 써야 기억에 남아. 알겠지? 대립과 충돌을 의미한다. 갈등은 크게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으로 나뉜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설명했습니다. 내적 갈등부터 볼까요? 한 인물의 내면에서 두 가지 이상의 상반된 심리가 충돌하면서 일어나는 갈등. 이런 거지 이제. 은채가 만약에 낮에 공부를 할까? 놀까? 이게 내적 갈등이에요. 알겠죠? 한 인물의 내면에서 상반된 충돌 이런 갈등으로 개인의 심리적 모순이나 혼란, 개인의 심리적 미스. 그래서 등장인물의 심리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도 예시 볼까요? 자가용까지 있는 주제에 나 같은 아이에게 나의 동그라미 1인칭이라고 써주세요. 1인칭이냐 3인칭이냐를 구별하는 방법은 뭐다? 나, 우리 이런 것들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1인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 같은 아이에게 5,000원을 우려내려고. 여기서의 우려내다는 너네 그 차 티백 먹어봤지? 녹차 같은 거 먹어봤지? 그거 이제 녹차를 우리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5,000원을 뽑아내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간악하게 굴던 신사를 그 정도 골려둔 것이 뭐가 나쁜가? 그래서 내가 신사를 골려준 게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무섭고 떨렸던가? 그때의 내 꼴이 어땠으면 주인 영감님까지 내 놈 꼴이 꼭 도둑놈 꼴이다 라고 하였을까? 그럼 내가 한 짓은 도둑질이었단 말인가? 나는 도둑질하면서 그렇게 기쁨을 느꼈더란 말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속으로 어땠어? 그 신사를 골려준 걸 즐겁게 생각을 했지. 근데 뒷부분에 보니까 또 어때 얘가? 속으로 내가 나쁜 짓 한 건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바로 내면적 갈등, 내적 갈등인 거죠. 이해됐나요? 잘했다라는 행동과 내가 못했다라는 행동이 두 개가 다 양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됐죠? 외적 갈등 보겠습니다. 인물과 그를 둘러싼 외적 요소가 충돌을 일으키며 생기는 갈등이다. 인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소에 따라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 인물과 사회 사이의 갈등, 인물과 운명 사이의 갈등 등으로 구분한다. 거기에 인물과 사회 사이의 밑줄.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은 약간 이런 거거든. 리나하고 서영이하고 싸우는 거, 이런 게 이제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야. 근데 사회와의 갈등은 뭐냐면 거기 아래 써놓으세요. 신분. 우리가 흔히 조선시대로 이야기하면 저기 이제 백정이 저기 양반이랑 싸우는 느낌, 아니면 백정이 막 능력이 뛰어나 그래서 막 칼을 엄청 잘 써. 근데 양반이 아니어서 어떤 벼슬에 나아가지 못함,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갈등이 되는 거예요. 사회 구조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신분 컴마하고 사회의 부조리라고 써주세요. 사회의 부조리.
부조리라는 말 들어봤나요? 네, 이치에 잘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고요. 부조리니까 뭔가 부당한 것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해됐죠? 사회의 부당함.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때는 주로 신분 갈등 혹은 여성들이 남성 그 사회로 진출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게 보통 부조리로 간다면, 현대 사회로 넘어와서는 돈이 없는 사람들 혹은 너네 독재 정권 들어봤지? 독재 정권 시절에 항거하던, 그러니까 거기랑 싸우던 일반 시민들, 그런 모습들이 인물과 사회 사이의 갈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인물과 운명 사이의 갈등인데요. 운명 사이의 갈등, 거기 운명의 체크. 이 운명의 내용은 대부분이 약간 토속신앙이야. 토속신앙이라고 써줄까요? 토속신앙. 주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무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팔자에 대한 이야기. 사주팔자 들어봤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는데 주로 운명과 인물의 갈등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둘이 싸우니까 주인공은 항상 어떠야겠어? 그 운명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해야겠지? 근데 이겨낼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엔딩은 극복하지 못한 채 운명에 순응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운명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이라는 우리한테 깨달음을 주로 줍니다. 아래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 봅시다.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는 항상 뭐 하자? 등장인물의 동그라미를 다 쳐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볼게요. 김유정의 봄봄. 한 번은 장인님 동그라미. 여기서의 장인은요, 우리가 장인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잘하는 사람. 그래, 뭔가를 잘하는 사람. 오케이. 그 다음에 장인이란 말도 다른 때도 쓴다. 그럼 세 개 정도 있네. 뭐 있냐 또? 눈이 안 보이는 사람한테 가끔 장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거든. 장인. 그래서 눈이 안 보이는 거. 세 번째는 뭐? 아빠가 어머니, 아버님한테 장인어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죠? 그때의 장인. 이해됐죠? 그래서 장인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인님이 헐레벌떡 기어서 올라오더니 내 동그라미. 그러면 이 작품도 뭐예요? 1인칭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바닥개랑이를 요렇게 노리고서 단박에 움켜잡고 매달렸다. 악 소리를 치고 나는 그만 세상이 다 팽그르르 도는 것이. 자, 그래서 여기서의 장인님이 뭐가 됐든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장인과 나와의 외적 갈등이다,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빙자님 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빙장의 밑줄. 자, 여기서의 빙장이 바로 장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인어른, 남자에 대한 이야기. 장모님은 들어봤지? 그치? 그것도 똑같이 뭐야? 와이프의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장모 이코르 주변에 써놓으세요. 장모님은 다른 말로는, 옛날 말로는 빙모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빙자가 이제 저쪽 와이프 쪽 처가에 대한 이야기야. 이해됐나? 오케이. 이 자식 잡아먹어라, 잡아먹어. 할아버지 살려줍쇼, 할아버지. 그래서 이걸 원래 이제 뒷부분에 보시면 좀 더 재밌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막 수염 잡아 당기고 싸우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이런 작품들은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됐죠? 장인과 나가 신체적인 충돌을 일으키면 외적 갈등을 겪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니까 넘어가시고요. 다음 봅시다. 인물과 사회 사이의 갈등. 첫째는 예배당이 좁고 후락하다는 건 구리다예요. 퇴락했다, 후락했다 비슷한 말입니다. 위험하니 아동을 80명 이외에는 한 사람도 더 받지 말라는 것과, 둘째는 기부금을 내라고 돌아다니며 너무 강제 비슷하게 청하면 법률에 저촉이 된다는 것을 저촉의 밑줄. 저촉이란 단어가 뭔지 아나요? 저촉을 이해를 잘 하고 싶으면 접촉하다를 생각하시면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위배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단히 주의시키는 것이었다. 영신의 동그라미 등장인물이죠. 여러 가지로 변명도 하고 오는 아이들을 안위받을 수 없다고 사정하였으나 상부의 명령이니까 말을 듣지 아니하면 강습소를 폐쇄시키겠다. 뭐하고 있어요? 협박하고 있죠. 하고 을러매어서 영신은 하는 수 없이 입술을 깨물고 주제소로 문 밖으로 나왔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서 알아야 되는 단어는 주제소입니다. 주제소의 밑줄 별표. 주제소란 단어는 외워두는 게 좋아요. 앞으로 주제소란 단어가 고등학교까지 가면 계속 나오거든. 문학작품에서 가끔. 이 주제소가 나오면 아, 일제강점기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케이. 일제강점기.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파출소예요. 알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파출소예요. 저희 지구대. 경찰 아저씨도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상부의 명령이니까 주제소에서 벌어진 이야기지? 그치? 지금 이야기가. 주제소에서 벌어졌으니까 파출소에서 벌어진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제강점기에 어떤 탄압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먼저 거꾸로 올라가면서 할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 뭐야?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 사회와 인물, 영신의 갈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리나도 이해됐니? 인물과 운명 사이의 갈등, 김시습의 이생규장전. 자, 거기 이생규장전 있죠? 맨 아래에 그 작품 제목이 이생규장전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거기에 밑줄 고전 소설이라고 써주세요. 고전이요? 네, 옛날 소설입니다. 이제 고전 소설이냐 현대 소설이냐를 구별하는 기준은 뭐다? 뭐였지? 저번 주에 설명한 것 같아. 현대 거냐, 과거 거냐? 어떻게 기준을 했지? 기준은 개화기입니다. 개화기를 기준으로 고전이냐 현대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도 마찬가지예요. 고전문학, 현대문학의 기준은 싹 다 개화기가 기준이 되는 거고, 조선 후기냐 조선 전기 중기냐 이걸 구별하는 것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작품이다 라고 하면은 아, 임진왜란이랑 병자호란 이후의 작품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중에 알겠죠? 네, 조선 후기는 이제 조금 이제 뒤에 팁으로 말을 해보면, 조선 후기 작품들은 봐봐, 전쟁을 치렀잖아. 그럼 누가 싸우냐? 보통 남자애들이 싸우잖아. 가서 전쟁을 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전쟁을 끝났어. 근데 전쟁할 때 뭐해? 사람 죽이잖아. 그럼 사람 죽이니까 남자애들이 트라우마가 있겠어 없겠어? 트라우마가 있겠지.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어디서 풀어? 집에서 풀기 시작해. 전쟁이 끝난 후에 가정에서 풀어요. 그러니까 어때? 가부장제가 점점 세지는 거야. 남편들이 막 사람을 두드러 패고 아내를 패기도 하고 막 이랬던 상황이 되게 많이 일어나. 전쟁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성들이, 아내들이 어때? 집에서 있으면 걔 열받겠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야? 여성 화자들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시를 쓰거나 그 다음에 사회를 비판하는 문학을 하거나 이런 작품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주로 고전 소설들은 대부분이 조선 후기 작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인물과 운명 사이의 갈등을 봅시다. 이생의 동그라미 등장인물이네요. 그 이후로 인간의 모든 일을 다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친척 빈객의 반문과 길흉대사를 모두 제쳐놓고, 길흉대사 다 들어봤나요? 안 들어봤죠? 길흉 밑줄. 너네 그런 거 들어봤어? 길하다, 길한 날이 있다 이런 거 들어봤나요? 들어봤나? 아마 안 들어봤을 수도 있고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길에다가 좋은이라고 써주세요. 네, 좋은 거. 흉에는 나쁜 거. 그래서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게 기흉대사라는 단어예요. 이해됐죠? 우리나라 단어들은 한자가 엄청 많기 때문에 한 글자 한 글자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모두 제쳐놓고 문을 굳게 닫고 최랑과 함께 시구를 창수하며 금수를 누렸다 라고 되어 있죠.
최랑의 동그라미. 사람 이름이 나네요. 그래서 뭐 했대? 둘이 시 쓰고 놀았대. 세상 일이 하도 덧없어 세 번째 가약도 의지에 머지않아. 가약의 밑줄. 이 가약이라는 건 너네 백년가약 들어봤나요? 안 들어봤나요? 보통 이 가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결혼과 어떤 맺어져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적어주세요. 이 백년가약은 백년 해로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이 늙어갑시다 이런 의미고요. 가약에 대한 이야기도 약속에 대한 이야기죠. 끝없는 약속. 그래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여기서 그럼 세 번째 가약이니까 얘네 그럼 결혼을 세 번 했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근데 이게 실제로는 이 내용은 결혼을 세 번 했다의 의미가 남편이나 와이프가 바뀌었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원래 앞에 나중에 작품을 고등학교 가면 작품을 보겠지만 여기 앞에 내용은 서로 죽었다가 헤어졌다가 죽었다가 헤어졌다가 막 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혼을 세 번 하게 되었다는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났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머지않아 끝나게 되오니 이 한없는 이 슬픔을 또 어찌하오리까. 그래서 뭐야? 우리 곧 헤어질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이해됐나? 그게 무슨 말이요? 저승길은 피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뭐야? 운명론이라고 써봅시다. 운명론. 우리가 소설작품을 볼 때, 앞으로도 소설작품을 볼 때 피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세상이 정해졌어요 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건 싹 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죠? 저와 당신은 천연이 정해져 있고 천연의 밑줄. 여기서의 천은 하늘에 대한 이야기, 연은 인연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하늘의 인연이 정해져 있다라고 되어 있죠. 또한 전생에 아무런 죄악도 없사므로 이 몸이 잠깐 당신과 만나게 됐사온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여자는 뭐다? 귀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돼? 이미 죽었던 사람인 거지. 어찌 인간 세상에 오래 머물러 산 사람을 유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야? 이생은 살아있던 놈, 최랑은 죽었던 사람.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작품은 원래 죽었던 귀신과 이 이생이 다시 만나가지고 지금 작품의 끝부분이에요. 다시 만나서 살고 있던 부분입니다. 이해되나요?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더 뒤에 다른 작품 더 보시면 되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생이 되게 무능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좀 스토리를 설명을 해주자면 맨 처음에는 이생이랑 이 최랑이랑 눈이 맞았어. 어릴 때. 와 예쁘다 잘생겼다 해가지고 결혼을 하거든. 근데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옛날에는 어때? 지금은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죠. 옛날에는 부모님이 막 반대하면 결혼을 못했어. 그래서 그때 뭐 아빠가 어디 그런 여자랑 막 이랬어. 그랬더니 그럼 헤어질게요 라고 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 최랑이라는 여자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결혼을 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근데 너네가 생각해봐. 옛날 시대야, 조선시대야. 그럼 남자가 주도적이어야 돼? 여자가 주도적이어야 돼? 남자가 주도적이야. 근데 방금 남자 뭐 했어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뭐야? 시대를 비판하는 거야. 조선 후기 때 남자들은 아무것도 안 했던 병답들이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맨 처음에는 최랑이 하고 이생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 최랑이 결국엔 결혼을 이끌어냅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났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헤어지게 돼요. 왜? 전란 때문에. 전쟁이 터져요. 그래서 이제 병자호란이 터지게 되고 뭐 이렇게 전란이 터지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최랑이 그 오랑캐들한테 이렇게 털리고 있거든. 엄청 막 전쟁의 와중에 이생이 튀어 혼자 쫄아가지고 숨어. 그래서 최랑은 죽고 이생의 부모님도 싹 다 죽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생이 한다는 짓이 왕 어떡하지? 어디 갔지? 큰일 났네 이러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최랑이 귀신으로 나타나서 서방님 전 죽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죽었으면 함께 못 있는 거여야 되겠지. 근데 최랑이 옥황상제한테 말을 합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안 되겠어요. 좀만 더 이승에 머물게 해주세요. 했더니 옥황상제가 오키 이래. 그래가지고 최랑이 이생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내용이 그 내용이야. 죽었던 최랑이 이생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이것도 운명을 거스를 수 없죠. 왜? 이미 최랑은 죽은 목숨이니까. 그래서 3년 만에 다시 저승으로 가게 되고 이생은 최랑이 떠난 후에 한 몇 달 만에 다시 죽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이렇게 비극적 엔딩. 저승 가서 끝나요. 알겠죠? 좋은 거 아니야? 아 근데 이제 죽었으니까 슬프게 다시 죽게 되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김유정의 만무방 봅시다. 하기는 응호의 아내가 응호의 동그라미 등장인물이네요. 응호의 아내도 동그라미. 아 아내라는 사람도 있었네요. 지금 기지사경 사경이니까 사경에 체크하시면 돼요. 사경에 헤매다 들어봤죠. 그래서 곧 죽게 생겼다. 틈은 없었다 하더라도 돈이 놀아서 약을 못 쓰는 이 판이니 진시 벼라도 털어야 할 것이다. 돈이 놀아서의 밑줄. 돈이 없대. 돈이 놀았다는 이야기가 돈이 많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약을 못 썼다의 밑줄. 그래서 뭐다? 아내가 아픈데 돈이 없어가지고 어쨌다? 약을 사질 못했다라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죠. 진시 벼라도 털어야 할 것이다. 벼라도 털어야 할 것이다의 체크. 그래서 벼라도 털어야 돈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왜 안 털었던가? 왜 털지 않았을까? 그것은 작년 응호와 같이 지주문전에서 타작을 하던 친구라면 묻지는 않으리라. 지주의 밑줄. 지주라는 것은요 땅 주인입니다. 지금도 봐봐. 지금도 이 건물이 세워지기 이전에 이 땅이 있었겠지. 그게 지주지. 그 다음에 옛날에는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를 짓는 땅 주인을 지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주가 있으면 거기서 농사를 짓는 누가 있어? 소작농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지주와 소작농의 차이는 소작농은 지주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애를 졸이며 홑자식 모양으로 알뜰히 가꾸던 그 별을 걷어들임은 기쁨에 틀림없었다. 꼭두 새벽부터 앳앳 하며 괴로움을 모른다. 그러나 캄캄하도록 털고 나서 지주에게 도지를 제하고, 도지는 이제 월세 같은 개념이죠. 장리쌀을 제하고, 장리라는 거는 이자예요. 돈 빌렸던 거죠. 색초를 제하고 보니 남은 것은 등줄기로 흐르는 식은땀이 있을 뿐. 식은땀의 체크. 그러면 뭔 말이야? 돈이 벼를 싹 다 털었는데 뭐 갚고 하다 보니까 벼가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 아, 벼를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어. 뭐 때문에? 사람들이 싹 다 가져가. 여러 사람들이. 이해돼서? 그것은 슬프다 하기보다 끝없이 부끄러웠다의 밑줄. 같이 털어주던 동무들이 빤히 보고 섰는데 빈 시계로 덜렁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는 건 진정 열적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뭐예요? 일을 열심히 했지만 어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서 쪽팔린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응호는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높은 소장료, 비싼 이자, 각종 세금으로 빚만 남게 되는 사회 현실 때문에 누가 죽을 지경인데? 아내가 죽을 지경이었죠. 아내가 죽을 지경이어도 별을 털지 않고 있다. 이를 보아 응호는 누구와 외적 갈등? 인물과 아내와 싸우고 있어? 아내랑 싸웠어? 돈이지. 근데 돈인데 지금 돈에 대한 이야기야? 아니면 일을 열심히 해도 볼 수 없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야? 사회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사회와의 외적 갈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배경도 볼까요? 배경까지만 볼게요. 소설 속의 인물들이 행동을 하고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시간이나 공간 또는 사회적 상황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시간 체크, 공간 체크,
그래서 시간이랑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배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원래 이 배경은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원래 작품 파악할 때는 배경이 중요하게 되는 이유는 좀 더 글을 잘 이해하려고 배경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한번 볼게요. 배경의 종류, 배경은 크게 자연적 배경과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나뉘며 자연적 배경은 다시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으로 나뉜다. 그러면 배경은 어떻게 된다고? 자연적 배경에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배경으로 나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나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적 배경 볼까요? 인물이 행동하고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나 계절 등을 의미한다. 내용 볼게요. 그 뒤로는 원구의 동그라미 등장인물이죠. 생활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 생활의 위협의 체크. 뭔 말이야? 돈이 쪼들린다는 이야기야. 이해됐죠? 한 달 가까이나 장마로 놀고 보니 장마의 체크. 장마 언제 와? 여름. 그래서 여름이 계절적 배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연 시원치 않은 장사 미천의 체크. 장사 미천이라는 단어 들어봤나요? 미천이 뭐예요? 아래 뭐? 아래 하늘. 안 돼. 미천이란 거는 자본이에요. 자본금이라고 적어주세요. 네, 자본금. 이런 거야. 떡볶이집 하려면 뭘 해야 돼? 돈이 있어야지. 그걸 미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자본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럭저럭 축나게 된 것이다. 축나다가 뭐지? 싹 다 써버렸다. 이런 이야기죠. 원구가 얻어있는 방도 지리한 비에 습기로 눅눅해졌다. 지리하다는 것은 오래되었다. 오래오래 비가 내렸다는 이야기예요. 지리는 오래오래. 벗어놓은 옷가지며 이부자리에까지도 곰팡이가 끼었다. 잘 사냐? 못 살지? 그의 마음속까지 곰팡이가 스는 것 같았다. 잘 사냐? 못 살지? 곰팡이가 마음까지 쓸었대. 뭐 개슬프대. 이런 날 이런 음산한 방에 처박혀 있자니 동욱과 동욱의 일을 동욱 동그라미 동욱의 동그라미 자연 무겁고 우울하게 떠오르는 것이었다. 아 그러면 걔네도 어떤 우울한 일이 있었겠구나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지. 이해됐나? 점심때가 되어서 원구는 퍼붓는 비를 무릅쓰고 집을 나섰다. 그래서 뭐야? 장마, 비에 대한 이야기. 공간적 배경 볼게요. 공간적 배경, 인물이 행동하고 사건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역장의 밑줄. 여기서 역장은 기차역 장입니다. 기차역의 대빵이에요. 먼지 낀 유리를 통해 대합실의 동그라미. 대합실은 어딘지 아나요?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 사람들 만나는 곳이야. 기차에서 내린 사람과 기다리는 사람이 서로 만나는 곳. 이해됐나요? 오케이. 대충 휘둘러 본다. 대합실이라고 해야 고작 국민학교, 초등학교다잉 교실 하나 정도의 크기이다. 그만큼 작다는 이야기죠. 일제 때 처음 지어졌다는 그 작은 역사 건물은 두 칸으로 나눠져서 각각 사무실과 대합실로 쓰이고 있는 터였다. 대개의 간이역이 그렇듯이 대합실 내부엔 눈에 띌만한 시설물이라고 거의 없다. 유난히 높은 천장과 하얗게 휘칠한 사방 벽 때문에 사방의 체크. 사방은 동서남북 사방이다. 이 사방이란 단어는 동서남북 네 가지 방향에 대한 이야기예요. 10평도 채 못 되는 공간이 탑없이 넓어 보여서 더욱 을씨년스럽다. 을씨년스러움의 밑줄. 예뻐? 아니, 을씨년스럽다는 뭐예요? 뭔가 싸하다 이런 의미죠. 천장까지 올라가 매미마냥 납작하니 붙어있는 형광등의 불빛이 실내 풍경을 어슴푸레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어때요? 대합실의 풍경에 대한 설명이죠? 근데 이 풍경이 밝아요? 행복해요? 아니죠? 그래서 뭐다? 구리다. 왼쪽 봅시다. 향토적 배경 써져있지. 왼쪽 귀퉁이에 향토적 배경 써져있죠. 왼쪽에 귀퉁이에 향토적 배경 있죠? 봅시다. 별표. 향토적이란 단어는 꼭 알아놓으세요. 도시와 대비되는 공간으로 대체로 고향이나 시골 밑줄. 황토적이 어디 있어요? 왼쪽. 63쪽이요. 여기. 네 손가락 아래. 향토의 밑줄, 고향이나 시골의 밑줄. 그래서 나중에 현대시 우리가 시를 배울 때도 향토적 소재가 등장해요 라고 하면은 대부분 약간 좀 시골스러운 느낌이다 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향토는 향이 고향할 때 향자야. 그래서 시골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이 정도는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 사회문화적 배경 봅시다. 이건 별표. 사실 시간과 공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냥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봐봐. 기분이 좋으면 어때? 햇살이 맑다라고 하면 그냥 걔 등장인물은 기분이 좋을 거야. 그 다음에 구름이 꼈다, 먹구름이 가득하다, 눅눅하다, 눈이 내린다 하면 어때? 주인공은 슬플 거야. 혹은 어때?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배경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 사회문화적 배경. 이 사회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뭐가 된다? 주인공이 혹시 다른 인물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해야 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인물이 행동하고 사건이 일어나는 역사적 상황, 상황의 체크. 사회문화적 분위기, 분위기의 체크. 그래서 사회문화적 배경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 상황과 분위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억 속에 들 곳입니다. 이 작품은요, 6.25 전쟁입니다. 서울 아이들은 싸움도 가시네처럼 간사스럽게, 간사하다의 간사예요. 간사스럽게 하는 모양이었다. 상대방의 딴중을 걸러 넘어뜨리고 위에서 덮쳐 누르고 한창 열세에 몰려. 열세라는 것은 열등하다 할 때 열자입니다. 그래서 그 약간 우세의 반대말이에요. 우세의 반대. 우세하다의 반대. 맥을 못 추던 명선이가, 명선이의 동그라미 등장인물이네요. 벼랑간 날라리 소리 비슷하게 괴상한 비명과 함께 엄청난 기운으로 상대방의 몸뚱이를 벌렁 떠뚱거려 버렸다. 첫 번째 싸움에서 명선이는 승리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후 계속된 두 번째, 세 번째 싸움에서도 의뢰 상대방의 밑에 깔렸다가 무서운 힘으로 떨치고 일어났다. 이 밑줄. 상대방의 밑에 깔렸다가 무서운 힘으로 떨치고 일어났다. 그럼 봐봐 얘들아. 우리가 소설을 쓸 때는 작가도 팔이 아파. 그러니까 필요 없는 내용을 안 써. 오케이? 명선이가 싸움에서 이겼다가 중요할까? 상대방의 밑에 깔렸다가 무서운 힘으로 떨치고 일어났다가 중요할까? 이겼다가 중요할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싸움에서도 상대방 밑에 깔려있다가 이긴 게 중요할까? 상대 밑에 있다가 일어난 게 중요한 거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왜 상대 밑에 있다가 일어난 게 중요할까라고 한 번은 의심을 해봐야 한다는 이야기야. 이해됐나? 그 이유가 뒤에 나오죠. 어느 날 명선이는 부모가 죽던 순간을 나에게 이야기했다. 피랑길에서 공습을 만나 가까운 곳에 폭탄이 떨어졌는데 한창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 보니 어머니의 커다란 몸뚱이, 거기서부터 가로 열어, 전신을 무겁게 덮고 누르고 있더라는 것이었다. 가로 닫아. 그럼 이제 왜 작가가 밑에 깔렸다가 무서운 힘으로 떨치고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했는지 알겠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소설은 항상 이렇게 먼저 파악을 해보고 예상을 해보고 왜 그런 행동이 포커스가 되었는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배경의 기능,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인물과 사건의 사실감을 부여하고 전개를 암시해준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알려준다. 암시의 체크. 바로 확인 봅시다. 1945년 봄에도 행촌리의 살구꽃 피고 꽈리꽃, 오랑캐꽃, 자운형이 피었을까? 그럴 일도 없건만 괜히 안 피고 말았을 것 같다. 안 피고 말았을 것 같다. 이 밑줄. 그 꽃들이 피어나기 전에 만드기와 곱대 언니의 연애도 끝나고 말았을까? 만학도 들어봤나요? 그러면 여기서의 만자가 늦다의 만자입니다. 늦었다의 만자예요. 학은 배우라. 그래서 만학도는 늦게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만드기의 동그라미. 읍내의 4년제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징병의 체크. 징병에 끌려갔대. 그럼 뭐에 대한 이야기? 일제강점기에 대한 이야기. 일제강점기라고 적어볼까? 징병에.
며칠간의 여유는 있었고 양가에서는 양가의 미주 양가는 두 쪽 집안이다. 누구 집이지? 만드기하고 곱단이네 집과 만드기는 그 사이에 혼사를 치르려고 했다. 혼사의 체크. 혼사는 결혼입니다. 만드기네 대문에 일본계 때와 출정 군인의 집이라는 깃발이 만장처럼 차량이 휘날렸다. 그 집 사랑에서 며칠씩 순팔이 벌어져도 밀주산속에도 안 걸리고 그렇게 그까지 열흘 좀 깜빡할 새가 지나가 만드기는 마침내 입양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뭐다? 군인이 되었대. 만드기가 꼭 살아서 돌아올 테니 기다리라고 곱단이를 설득하기는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살아왔을까? 아니요. 죽었겠지. 봅시다. 이 글의 공간적 배경은 행촌리이면서 시간적 배경은 1945년 봄이다. 맞는 말이죠? 아까 앞에서 있었죠. 이 글의 공간적 배경은 작품 전체의 활기찬 분위기 밑줄. 기분 좋아? 아니요. 2번이죠. 징병, 일병, 기대 등의 표현은 사회문화적 배경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64쪽까지 61쪽부터 64쪽까지